이 모든 게 다 거짓이야. 오세준 내가 우리 아빠를 배신했어. 지아야, 진정해. 모든 건 오해야. 내 아버지가 혼자 저지른 일이야. 나는 그저 이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나의 이름은 최지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지 못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을, 나의 꿈을, 나의 모든 것을 훔쳐갔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 나는 30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석 디자이너이자 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람. 오세준 회장. 그토록 증오했던 얼굴이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최지아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별다른 관심 없다는 듯 서류를 넘겼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유능한 신입 비서일 뿐.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다행일까 불행일까? 아니, 나는 당신이 나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릴 거야. 당신이 내 이름을 듣고 내 얼굴을 보고 무너지는 그 순간을 즐길 거야. 나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화려한 명성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그가 훔쳐간 것들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 순간 그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어두운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그가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나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회장님, 혹시 제게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없네. 필요한 서류는 다 읽었고 자네의 능력은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됐어. 놀랍도록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군. 내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을까? 나는 그에게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복수는 차가운 칼과 같아서 감정이 개입되면 무뎌지기 마련이니까. 나는 조용히 그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디자인 스케치가 그대로 걸려 있는 것을 보며 나는 분노를 애써 사겼다. 저건 우리 아버지가 디자인한 푸른 불꽃 컬렉션인데 저걸 마치 자기 것인 양.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하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완벽한 계획을 이제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다. 회장님,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내 말에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굳어있던 몸에 힘을 풀고 벽에 기댔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복수가, 당신의 파멸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한때 보석 세공으로 유명한 가문이었다. 우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보석들은 왕실과 귀족들에게 사랑받았고 아버지의 푸른 불꽃 기술은 세공 기술의 정점이라 불렸다. 오세준은 그런 우리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자 했던 유일한 제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나는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아버지는 그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하지만 그 모든 신뢰와 애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보석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꿈꿨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조수로서 디자인을 도왔고 오세준 삼촌은 사업 자금을 관리했다. 아버지는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 하지만 어느 날 회계 장부가 사라졌고 사업 자금은 모두 오세준 삼촌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다. 나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는 병마와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다.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내가 믿고 따랐던 오세준 삼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당신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이 담긴 푸른 불꽃 기술은 오세준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는 그 기술로 명성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 바로 보석 세공 기술을 몰래 익혔다. 나는 30년 동안 칼을 갈았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보석 세공 기술을 다시 익혔고 여러 분야를 오가며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마침내 그의 비서 자리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고 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비서가 된 첫날 나는 밤늦게까지 그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오세준 회장은 이미 퇴근하고 없었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의 스케치 파일들이 보였다. 모두 나의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니,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업하셨던 여명의 눈물 디자인인데 나는 태블릿 PC를 든 채 손을 떨었다. 그는 아버지의 디자인에 자신의 이름만 덧붙여 발표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그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오세준 회장의 비서가 된 지 한 달. 나는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살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내려 했다. 오 회장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다. 그의 스케줄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미묘한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늘 두 개의 휴대폰을 사용했고 중요한 통화는 늘 비서실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했다. 나는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회의 중에도 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중요한 서류는 직접 금고에 보관했다. 특히 그의 서재에 있는 금고는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었다. 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습관을 분석했다. 그는 중요한 숫자를 기록할 때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대신 기억하기 쉬운 의미 없는 숫자를 사용했다. 그의 생일을 눌렀을 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역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숫자를 사용하겠지. 나는 오 회장이 예전에 키우던 개의 이름, 처음으로 보석을 만들었던 날짜 등 사적인 정보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책상에 놓인 작은 조각상이 눈에 들어왔다. 그 조각상은 30년 전 아버지가 그에게 선물했던 보석 세공 도구였다. 나는 그 도구의 일련 번호를 떠올렸다. S73,349 설마. 나는 금고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그 일련 번호를 입력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금고 안에는 수십 건의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장부에는 거래처의 가명, 로비 자금 내역 그리고 여러 개의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이건 다른 작가들의 이름이잖아. 아버지만의 기술이 아니었어? 나는 장부의 내용을 빠르게 스캔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훔치고 그들의 기술을 빼앗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해 왔던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서만 모든 것을 훔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고 그들의 피와 땀을 가로채 온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복수심이 아닌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를 단순히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나는 금고에서 발견한 장부들을 분석하며 밤을 새웠다. 장부에는 오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불법 로비 자금, 거래처의 가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훔치고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었다.
나는 장부의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그의 비리가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보석업계의 거물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려왔고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헐값에 매수하거나 심지어는 협박하여 빼앗아왔다. 그의 화려한 명성은 모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위선이었군요. 겉으로는 보석 디자이너들의 멘토인 척 뒤로는 그들의 꿈을 짓밟아 온 거였어. 나는 그가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예술가이자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악랄한 사기꾼이었다. 나는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아무에게나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문득 오 회장과 함께 작업했던 한 기자가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 그는 한때 오 회장의 후원자로 유명했지만 오 회장이 한 작가의 작품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와 등을 돌린 인물이었다. 그는 정의로운 기자로 명성이 높았고 오 회장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박민호 기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박민호 기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민호 기자님. 저는 오세준 회장의 비서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살피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금고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박민호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사진들을 보더니 손을 떨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30년 동안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훔쳐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버지의 것도 있습니다. 그는 나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는 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에게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 회장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박민호 기자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 회장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기자님, 저의 신분은 절대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할 말이 남아 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복수를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박민호 기자에게 모든 증거를 넘겨주고 나의 복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오 회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비서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그를 보자 했다. 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날도 오 회장은 아침부터 바빴다. 그는 중요한 계약건으로 외부 미팅이 있었고 나는 그의 운전기사에게 그의 동선을 모두 전달했다. 나는 그가 미팅을 마치는 동안 그의 사무실을 다시 한번 조사했다. 금고에서 발견한 장부 말고도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그의 가족 사진과 함께 낡은 가족 일기장이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일기장에는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날, 보석 세공 기술을 배웠던 날, 그리고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싶다. 그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그의 악랄한 속마음을 읽으며 손을 떨었다. 그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일기장의 내용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 일기장을 서랍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오 회장이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지하 비서. 무슨 일인가?
내가 분명히 퇴근해도 좋다고 했는데.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말했다. 아, 회장님. 제가 놓고 간 서류가 있어서요. 혹시 제가 뭘 만진다고 오해하신 건가요? 걱정 마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사무실을 함부로 뒤지거나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말에 그는 피식 웃었다. 하긴. 자네가 그럴 리 없지. 자네는 능력도 좋고, 뭐랄까,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마음에 드네. 나는 그의 칭찬에 속으로 코웃음 쳤다. 그는 나를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보자 하며 모든 일기장의 내용을 정리했다. 그의 모든 죄가 담긴 이 일기장이 그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나는 박민호 기자와 모든 자료를 공유했다. 그는 오 회장의 비리 사실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기로 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허무함을 느껴야만 했다. 그래야만 나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 그날 밤 오 회장은 나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와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다. 그에게는 평범한 비서와의 저녁 식사였겠지만 내게는 지난 30년간의 복수극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만찬이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웃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아 비서, 자네는 왠지 모르게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꿈이 크고 야망이 있고. 그래서 자네가 좋아. 나는 그의 말에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은 내 젊은 시절을 망쳤지.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의 젊은 시절을 아니. 남은 인생을 망칠 차례야.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푸른 불꽃이라는 보석 세공 기술을 아시나요? 나의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나? 그냥 회장님의 가장 유명한 기술이 푸른 불꽃이길래. 원래는 다른 사람의 기술이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하하,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개발한 기술이야. 내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기술이라고.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푸른 불꽃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다. 너 대체 누구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회장님, 30년 만에 뵙습니다. 오세준 회장님, 저는 최지아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최지아입니다. 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지난 30년간의 세월을 내가 겪었던 고통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의 얼굴은 점차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오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며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박민호 기자에게 넘겨준 자료들이 이미 세상에 공개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오 회장의 추악한 비밀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모든 신문과 뉴스 채널에는 오세준 회장 30년간 표절과 사기 행각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나는 그의 비서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그의 사무실은 이미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오 회장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전화를 받으며 초조해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다. 내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냐? 내가 나를 배신했어.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기자들을 피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고 애원했다. 지아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널 도와줄게. 너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당신의 명성, 당신의 재산, 당신의 명예. 모두 다요. 그는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지아야, 제발. 나는 너의 아버지의 친구였어. 내가 이럴 수는 없어. 나는 그에게서 차갑게 돌아섰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를 배신했고 나를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죄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길을 터달라고 부탁하고 오 회장을 향해 수갑을 내밀었다. 오세준 씨, 불법 로비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듯 나에게 손을 뻗었다. 지아야, 제발.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복수 대상일 뿐입니다. 오 회장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그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지난 30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허무함도 함께 느꼈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 회장의 체포 소식은 보석업계를 뒤흔들었다. 그동안 그에게 작품을 뺏겼던 작가들과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고 그의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오 회장이 없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에는 그가 평생 모았던 보석들과 아버지의 디자인 스케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스케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푸른 불꽃 기술이 담긴 스케치였다. 나는 그 스케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기술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알았기에, 그가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기에. 나는 이 스케치를 세상에 다시 알릴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바로 그때 박민호 기자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나를 보고 말했다. 지아 씨, 당신 덕분에 이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이 복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나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오 회장이 훔쳤던 작품들의 원래 주인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동안 오 회장에게 빼앗긴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찾아주고 그들의 꿈을 되찾아주는 일을 돕기로 했다. 오 회장의 파멸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등을 돌렸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가 결국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혼자였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나는 오 회장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복수가 끝난 후의 허무함과 함께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에 나의 모든 감정을 담았다. 증오, 슬픔, 그리고 이제는 홀가분해진 마음까지.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저는 당신의 비서가 아닌 최지아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남은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늘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아버지의 기술과 명성을 탐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고 저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30년을 살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푸른 불꽃 기술은 이제 제 것이 되었고, 저는 이 기술을 세상에 다시 알릴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당신은 평생을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당신의 명성을 탐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결국 혼자 남겨졌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뿌린 씨앗 때문입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당신이 빼앗아간 것을 되찾았으니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죄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남은 생을 후회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최지아 올림. 나는 편지를 오 회장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편지를 읽은 그의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오 회장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추악한 비밀은 세상에 모두 드러났고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공허했다. 지난 30년간의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 나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 나는 작은 보석 세공 아틀리에를 열었다. 아버지가 쓰던 작업대와 도구들을 모두 가져와 나는 다시 보석 세공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보석을 만들지 않았다. 그저 나의 영혼을 담아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고 싶었다. 어느 날 박민호 기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아 씨, 당신 덕분에 오 회장에게 작품을 뺏겼던 작가들이 모두 자신의 작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아 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놀랐다. 나는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함께 새로운 보석 디자이너 협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오 회장이 훔쳐간 푸른 불꽃 기술을 세상에 다시 공개했다. 하지만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나의 기술을 칭송했고 나는 다시 세상에 나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나는 이제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 나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꿈을 위한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늘 말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담긴 보석을 만들며 살아갈 것이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우리가 복수를 꿈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고 고통을 되돌려주고 우리의 삶을 짓밟은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최지아처럼 복수의 끝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최지아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끔찍한 배신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성공한 후 그녀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오와 분노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삶을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그녀 자신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